네. 2021 DMZ 포럼 평화운동 협력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분단에 갇힌 안보 전략을 평화 통일 지향의 평화 전략으로를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의견 듣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시리라는 큰 기대를 걸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 올린 후에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발제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김진향 이사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문장렬 위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이재봉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스플러스의 이병한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립외교원장 김준영입니다. 어제 개막식 참여에 이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세션에 좌장을 맡았습니다. 좌장을 부탁받았을 때 제가 이 이슈는 평소에도 제가 고민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여기서는 안보 전략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한다면 국방력을 강화해서, 다시 말해서 억지 전략을 통해서 과연 평화가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에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미 사이에 말폭탄의 교환도 있었고요. 실제로 전쟁의 위협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저는 두 가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이겼는데 왜 전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약 40배 정도의 GDP 이상의 GDP를 가지고 있고, 우리 화력 기준으로 약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 그건 억지 전략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상 국방 전략, 억지 전략만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생각했던 북한 외에도 전쟁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두 번째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평화, 우리가 보통 적극적인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 주제인 통일지향, 평화통일지향의 평화전략을 바꿔야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네 분의 굉장히 이 분야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김진향 박사님과 문장렬 박사님은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해 오신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실 김진향 박사님은 현재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이시지만 실제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의 전문가이시고요. 학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5년간 NSC에서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최근에는 평화운동과 함께 아마 코로나란 말하고 미중 전략 경쟁과 함께 개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 같은데요. 예, 제일 먼저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제가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도발적이고 새로운 창의적인 많은 제안들을 품고 계십니다. 재밌는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발제는 15분, 토론은 일단 10분 정도로 기준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발제나 토론하기 전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마이크가 나갔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입니다. 안보 패러다임의 평화 패러다임 전환,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발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초 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4.27 판문점 선언이 결국 6.12 싱가포르 합의를 거쳐서 9.19 평양선언을 거쳐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노딜로 전개되는 그 과정, 그리고 이후에 지난 3년간의 남북미 관계가 교착 상황을 넘어서 위기로 가는 상황을 보면서 오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은 지난 70년, 75년의 분단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전략적 실패는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 결론으로서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제 발제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슬로건은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안보 전략은 전쟁적 상태가 본질적 속성인 분단체제 유지 전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보편적인 여러 나라들의 안보 전략은 평화 전략과 이퀄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단체제 속에서의 안보 전략은 결국 분단 유지 전략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분단체제, 전쟁을 넘어서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헌법적 가치가 있는데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관용구구처럼 안보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평화의 가치, 통일의 가치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쟁과 분단의 안보 전략을 평화와 통일의 평화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결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 3년을 돌이켜 봤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하간에 지금도 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북미 관계를 돌이켜 봤을 때 4.27과 6.12, 9.19의 그런 엄청났던 환호들은 이제는 이미 역사가 되었다. 신기루 같은 현상이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무슨 한계가 있었는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난 3년의 우리 정책은 실질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비핵화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비핵화 정책이 지난 3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비핵화. 그런데 이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이 진짜 평화 정책이 맞는가? 평화 전략적 과제로서 비핵화가 나온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27과 6.12 싱가포르 그리고 9.19 이후에 하노이 노딜되는 과정을 보면서 진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비핵화의 명분을 걸어놓고 분단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은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것은 4.27과 9.19에서 북측이 내놓았던 6.12 싱가포르에서 북측이 내놓았던 엄청난 양보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핵화가 미국의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질서,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궁극의 목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비핵화 정책의 실패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로 다가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북핵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쟁적 상태 속에서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북핵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핵 문제 해법의 본질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관계 정상화를 맺으면은 북핵 문제는 원인 무효된다고 봅니다. 즉 북핵 문제라는 결과는 전쟁적 상황 속에서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라는 이 원인으로부터 발생했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결과로서의 북핵 문제를 계속 문제를 해소하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미국의 선비핵화, 후평화 내지는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이 비핵화 우선론, CVID, 이 모든 비핵화의 담론들은 결론적으로는 분단체제 유지 전략으로 내지는 평화의 위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기제들로서 작동되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정책은 궁극에 결론적으로는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뜻이냐?
지난 30년을 돌이켜 봤을 때 비핵화 말은 많이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기제로서 작동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것은 북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기본 조건을 들여다보면은 비핵화의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첫 번째는 대미 안보 전략으로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의 전쟁 상태가 유지되는 한, 적대가 유지되는 한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북에게 핵은 소위 말하는 경제 전략의 양수협장입니다. 핵무력과 인민경의 병진 전략으로 이야기되는, 즉 군수 경제와 민수 경제, 이 특수한 경제 구조 속에서 재래식 군비 경제에 투입되었던 재원, 노동력, 자원, 기술들을 민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핵이라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확실한 안보를 챙겨야 되는 이 핵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북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경제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북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압록강, 두만강 그 엄청난 군사적 접경 지역으로서의 북중 관계에 기인합니다. 북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조선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측의 핵은 북중 관계의 정치 군사적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즉 미국 문제, 경제 문제, 중국 문제라는 이 중차대한 결과로서 북한 핵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북에게 핵을 계속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북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다라면은 애초부터 이 북핵 문제는, 비핵화 문제는 그만큼 난제 중에 난제였다. 이 난제를 갖다 놓고 평화의 선결적 조건으로서 계속 요구한다라는 것은 평화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진짜 비핵화가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핵 문제의 핵심이 되는 원인이 되었던 북미 관계의 적대 청산, 종전, 평화협정을 통한 것이 더욱더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더 빠르게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를 잠시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평화의 구체적 해법으로서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크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핵화 정책을 직접적인 평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정책의 중심축을, 정책의 프레임을 비핵화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에 바꾸게 되면 비핵화 자체가 평화를 위한 비핵화, 수단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진전을 하고 종전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남북 간의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비핵화 우선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프레임에 우리가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 비핵화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에 바꾸게 되면 우리는 비핵화의 중재자에서 평화의 당사자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핵화의 중재자는 객관자이죠. 평화의 문제는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면서 평화의 당사자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평화의 프레임을 갖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에 천착하다 보면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한미 관계라는 것은 대북 제재의 프레임입니다. 제재의 프레임을 가지고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평화의 프레임을 넘어오게 되면은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민족 공조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도 때에 따라서는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가져오자. 그리고 전략 기조의 변화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많은 주제의 핵심에 안보 패러다임의 평화 패러다임의 전환, 안보 전략을 평화 전략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쟁적 상태가 유지되는 이 분단 체제의 본질적 속성상 안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분단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 전쟁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결론을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넘어서 진짜
전쟁 상태의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가려면은 평화의 실천이 진짜 중요하다. 평화 전략에 천착해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논법을 얘기했습니다. 안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 평화를 위한 안보이다. 안보를 위한 평화가 아니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이며 평화가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태이다. 더 큰 전략인 평화의 전략을 우리가 가질 때 안보 전략에 국한되어 있었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70년, 70년 분단 체제, 우리의 통일 외교 국방의 궁극의 지향점은 분단 종식, 전쟁 종식, 분단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기본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분단, 전쟁 유지 전략인 안보 전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평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 기조의 전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보 전략에서 평화 전략으로 제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한 가지 툭 던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 청와대는 안보 정책실이 있습니다. 이 안보 정책실을 평화 정책실로 바꾸자.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안보 전략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안보 전략을 넘어서는 평화 전략을 주장하고 만들어야 된다. 약 100여 명의 우리 안보 정책실의 많은 직원들이 자기 아이덴티티가 안보에만 국한시킬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 평화의 담론들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라는 sen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평화 전략을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근거는 북을 적대시하는 전쟁적 상태 속에서 북을 적대시하는 안보 전략을 계속 주장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있습니다. 국정원도 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국정원 이 부처들의 포괄적 개념을 안보로 치환하는 것은 분단체제 현상 유지 전략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통일, 외교, 국방의 궁극적 지향을 평화와 통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안보 개념에는 북에 대한 주적 개념을 깔고 있습니다. 북에 대한 주적 개념을 깔고 있는 이 안보 개념으로서는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있습니다. 이 평화 전략이라는 것은 지난 20년 이상의 역사를 봤을 때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큰 틀에서 합의했던 남과 북의 통일 방안 합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려 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입각했던 1단계, 2단계까지의 큰 틀에서 통일 방안 합의였죠.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을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 2항도 평화의 수십 년 과정으로서 상정합니다. 평화 전략은 이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과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의 계적, 과정, 절차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입니다. 수십 년 과정으로 존재하는 평화의 담론들을 여기에 부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구체적 실천, 평화의 직접적 구현, 다름 아닌 종전의 담론을 좀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화를 원하거든 종전을 이야기하자. 진짜 평화를 실현하고 싶거든 종전을 이야기하자. 전쟁 상태의 종식, 이것 자체가 평화의 실천이자 평화의 구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71년 전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전쟁적 상황이 한반도 분단의 본질이다.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만으로도 평화의 실천이자 평화의 구현이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남북의 적대관계,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적이고 동포가 아닙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적 기본권들이 유린되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분단체제는 확대 재생산이 심화되었습니다. 구조적인 토대로서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가장 직접적인 평화의 실천이자 구현이다. 그래서
진짜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실천하자. 그 평화의 실천으로서 종전의 담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함께 이야기하자라는 건데요. 종전이 선언되면 적이 사라지고 동포가 오롯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의가 미국인데 미국의 동의 없이 무슨 종전이 되겠는가? 미국이 종전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전쟁 상태를 살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미국의 반대가 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이 전쟁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죠. 저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 이 땅에서의 가장 최고의 권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권적 권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적 권리로서 종전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종전에는 종전 선언도 있고 종전 운동도 있고 많은 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넘어서 평화의 담론에서 우리가 종전을 주장하고 종전을 촉구하고 종전을 선언할 때 우리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종전 문제가 교착 상황의 현재의 남북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핵심 가치라고 봅니다. 4.27, 6.12, 9.19의 공통된 분모가 종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북측이 현재의 위기 국면,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남북관계 해소의 원칙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종전의 문제입니다. 올 8월, 올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북측이 제안했던 원칙적 해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적대 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된다. 그리고 북남 선언들에 대한 합의를 엄중히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이 문장의 핵심은 결국 전쟁 상태 종식, 적대관계 청산, 이 종전의 문제가 해당되는 공통분모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남북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고 우리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평화의 실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종전 문제를 더욱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종전의 문제는 미국의 의회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함부로 노할 수 없는 주제이다. 전쟁을 끝내자라는 것은 진선미의 가치구범입니다. 절대 선에 가깝습니다. 5천만, 8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기본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전쟁 상태는 끝내자. 최소한 전쟁은 끝내자. 이 종전의 문제를 국민적 화두로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전은 휴전협정의 주인 당사자였던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성원들의 국민들의 주인된 권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촉구할 때 실질적인 전쟁 상태의 종식과 평화는 담보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진짜 평화를 원하거든 비핵화의 담론을 넘어서 종전 평화의 담론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양 이사장님. 화두를 꺼내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좀 아프게 들리긴 합니다. 그 이유가 제시된 이유가 비핵화를 우선했고 근본적인 문제인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해법은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하고 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평화라는 것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종전 담론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당위적으로도 맞는 말인데요.
결국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던 건 두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내적인 것이고 하나는 국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인 것은 요즘 국제 정치의 가장 큰, 과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 문제는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domestic cost of diplomac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여론에, 과거에는 대외 환경이 외교가 국내 정치를 상당히 좌우했는데 지금은 국내 정치의 권력 구조가 외교를 거의 압도하다고 다시피 했는데요. 특히 진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주원글씨가 과연 지금도 국방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피해가는데, 국방을 평화를 전략으로 뒤덮었을 때 결국 권력 문제나 정권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권력을 잡아야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을 힘이 생기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도 국제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을 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지금까지의 북한이 보여준 대외 행보에 있어서의 불신을, 적어도 미국이 인식하기에 결국은 평화로 간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로 평화로 가자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의 문제가, 결국 둘 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결국 이것을 실제로 나만 포기하고 상대방은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둘 다 사실 국방 전략을 하고 억지 전략을 하는데, 이 두 가지 큰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질문을 받으시고 토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발제는 우리 문장열 교수님이십니다. 국방의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원래 국방 쪽에는 원래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하고 필드 자체가 거기에 태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데, 실제로는 그 국방 전략의 한계를 얘기하시고 평화 안보 전략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그 분야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가 있는 부분인데요. 정책기획,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에서 오래 활동하고 계시고, 저도 한 2년간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역시 국가안보실에서도 담당을 하셨고요. 특히 국방대학교 교수로서 1999년부터 2019년 한 2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그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국방대학교 교수 문장열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방금 사회자 분께서 국방을 좀 약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토대를 좀 튼튼히 하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국방을 조금 좀 우선순위에서 밀쳐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가끔씩 받을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제가 김진양 이사장의 그 발제문을 또 봤고, 또 그 전에 뭐 워낙 가까이서 여러 가지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안보라고 하는 것을 평화로 대체하는 것 같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중점의 이동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좀 이론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 우리가 싫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미 안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지적인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이 체계 내에서 이 안보의 개념이라든지 좀 거창한 얘기 같습니다만 패러다임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평화 안보, 평화와 안보가 아니라 한 단어로서 평화 안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안보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또 국방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화안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 좀 설명을 하고, 이것을 한반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우리가 적용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동맹. 그 변화는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김유장 이사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히 몇 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라고 그러죠.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전쟁 위험성이 있고 특히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남북한의 군사력은 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강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일단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민족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 비핵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남북관계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거의 절대적으로 대미 의존적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은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전쟁 불가. 그리고 평화를 우선하면서 이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방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많은 안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은 뭐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소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 업앤다운이 좀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도 이게 크게 좋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바이든 정부 한미 정상회담 이 공동 선언문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직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근본 문제 해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안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단 안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안전한 상태이죠. 뭔가가 안전한 상태. 무엇의 안전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국가고 누가 그러면 그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가 하는 것은 역시 또 국가입니다. 이게 국가 안보의 핵심이죠. 그래서 누구의 안보이고 누구의 안전인가 무엇의 안전인가 하는 것이 참조 대상 또는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적인 안보 패러다임은 주체도 국가고 객체도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 영토 안보, 국가 이익 그런 것이었고 평화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때로는 많이 소홀히 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 안보는 평화와 안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글쎄 영어가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eace Security라고 일단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요. 평화 자체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참조 대상이다. 목표라고 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이것은 평화와 안보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그 약간의 하위 패러다임, 안보의 패러다임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평화의 그 회복이라든지 평화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평화를 잘 조성해서 또 강고하게 정착시키고 제도화시켜가지고 하는 것, 이 평화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안보 전략과 정책의 최우선적인 목표이자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평화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정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구조화.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조금 변하더라도 전체 틀거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이 구조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려면은 그 구조물을 세우려면 밑에 기반이 튼튼해야 되고 그래야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이나 불안, 취약성 같은 것을 제거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평화를 앞에 말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활동들을 수행할 수 그 수단과 방법은 철저하게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이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역시 외교적으로는 예방 외교, 강화 외교가 아니라 예방 외교에 집중해야 되고 다자간의 협력 안보 같은 것들을 중시해야 되는 그런 그 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보편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어느 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평화 안보라고 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 하에서 각 국가들 뭐 어떤 국가든지 간에
그럼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군사력 운영이라든지 건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개념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군사력이 국방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어느 정도까지 건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이미 원칙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 방위 충분성이라는 거, 과도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억제가 필요하죠. 억제가 어느 정도 군사력이 있어야 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억제를 이 방위 충분성에 입각해서 하면은 최소 억제 개념으로 우리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어떤 군사력을 또는 어떤 무력을 구비해 가지고 상대가 감히 침략에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억제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들여 가지고 상대가 침략하는 것이 타선이 안 맞게, 수지 타선이 안 맞게 만들어서 억제하는 거, 그런 것이 최소 억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 무장 해제를 한다거나 포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평화안보 패러다임에서의 군사 전략은 무엇보다도 전쟁 억제에 목표를 둬야 되고, 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전면전으로 바로 갈 것이 아니고 침략을 우선적으로 격퇴하고, 또 필요하면 비례적으로 응징하고, 과도한 응징이 아니라,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평화를 복원하는 것을 전략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구조적으로 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전면전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영토까지 이제 점령하고 그런 목표를 세웠을 경우에는 평화안보라고 하는 개념에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적대국이 됐든 아니면 상대 지역의 구성 국가들이 됐든 간에 신뢰 구축, 군비 통제, 또 필요하면 군사적인 협력까지도 모색을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적인 평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하면 인도주의적인 군사 개입 같은 것도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또는 뭐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 같은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보았는데요. 안보 체제 또는 국방이라든지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전반적인 이 체제 수준에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체제 아래서 그럼 정책이나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수준이었는데, 이 전환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죠.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인데, 과거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냉전적인 국가안보 패러다임이었는데, 미래는 평화안보 패러다임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체제 수준에서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전 체제. 지금 전쟁 상태라고 강조를 하시고 이 종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 이게 가장 우선적인 체제 수준의 변화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론 쪽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남북의 군사적 대결 이 체제를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고 관계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뭐 구체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서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뭐 DMZ 어떻게 할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군사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식과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고, 동맹 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군사 안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포괄적인, 이미 안보의 개념은 탈냉전 이후에 포괄적 개념으로 거의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안보를 정진시킨 것과 함께 포괄 안보를 정진시키고 지역 다자 안보 협력 체계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체제 수준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나 전략적 수준에서는 우리는 이제 대미 의존 국방, 아까 맨 처음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안보의 현안들이 미국의 의존성 때문에 우리의 자율성 이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방이 가장 심하죠. 그래서 대미 의존 국방을 자주 국방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 늘 나오는 말에 한미 동맹 강화, 이 강화란 말이 70년 동안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 발전적으로 미래 이 전략 차원의 평화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말부터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방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큰 실망할 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4년 동안의 국방비가 그 전 정부의 8년 동안의 국방비하고 맞먹게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데 적정 국방비를 통해서 방위 충분성을 확보하고 최소 혹제 유지하고 그러면서 군비 통제하면서 남북 군사관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군사전략 목표 이건 이제 2급 비밀로 돼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했을 때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게 과연 평화를 최단 기간 내에 복원해가지고 민족 공멸을 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민족 공멸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 자체, 그 목표와 수단 방법 같은 것들을 평화 위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평화 안보의 패러다임과 국방 군사의 여러 가지 그 정책 기조를 우리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른 것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한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남북한이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전체 모든 측면에서 주도해 나가서 미국이라든지 주변국까지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것이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된다.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의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다. 우리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 인식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뭐 그야말로 역사적인 요구입니다. 시대적인 요구.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미동맹이 이제 아마 평화안보 패러다임으로 평화와 안보에서 평화안보라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제 한미동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맹의 역할을 뭐 평상시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위기관리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전시에는 안보 패러다임에 의해서 평화안보 패러다임에 의해서 평화를 복원하는데 같이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제 한국이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작전 통제권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 문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잘 다뤄 나가야 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이 작전 통제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보다 앞으로도 훨씬 중요한 것이 과연 정전 체제 관리를 우리가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DNG의 관할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도 지금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는 제1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핵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평화안보, Peace Security 를 패러다임으로 부른다면은 이것은 평화가 목적이고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클라우제비츠의 책이 유명하죠. 되게 유명한 책들은 인용은 많이 하고 읽지는 않는 그런 책이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책이죠. 그런데 읽을 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전쟁의 삼위일체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클라우제비츠가 19세기 초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총력전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된 거죠. 전쟁에 이기려면은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정부와 군대와 국민이 삼위일체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저는 평화안보에 적용을 해서 정부와 군대와 국민이 다 같이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안보 패러다임을 채택할 때에 정말로 제대로 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 또는 뭐 군인들 개개인의 공동체와 함께 자존감이 생길 것이고 그런 뭐 자신감, 용기 또 창의력 같은 것이
요구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래 교수님. 뭐 당연히 국방을 무시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그 다른 분들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중심이 억지나 안보 전략에서 평화 전략으로 간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드문 분이라는 것은 여전히 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철저한 그 대미 의존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역량을 믿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공감을 하고요. 전통적인 안보가 군사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에서 평화를 구조화하는 문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역할이 평화 동맹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이번에 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보면 여전히 과거의 동맹 강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의외로 그 과거에 박근혜 정부나 그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전략 동맹이 실제로는 우리의 연루의 그러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실제로는 격상됐다기보다는 좀 미국의 전략에 하부 구조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번 공동성명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요. 저는 글로벌 협력에 상당히 내용이 있는 부분에서 파트너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부여받는 측면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질문을 하면요. 탈냉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협력안보나 공동안보의 부분에서 다자주의가 많이 발전했지만 또 역으로 보면 오히려 지정학이 다시 부활하고 그다음에 동맹과 진영, 미중 대결 구조에서 다시 오히려 전통적 안보가 그러니까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재강화되는 부활되는 움직임화해서 이 말이 얼마나 지난 30년에도 못 이룬 것들을 또 지금 상황이 나빠진 데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 평화 안보 전략이 견뎌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은 이재봉 교수님입니다.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님 계시고요. 저명한 평화운동가이시자 또 학자이십니다. 북한 문제, 평화학 그리고 국제관계 통일 문제를 두루 강의하고 계십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봉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멀리 올라왔는데 오늘 토론회가 저에게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제가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저하고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기보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라면 조금 서먹서먹하고 또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굴도 좀 붉혀가면서 긴장 속에서 진행을 하는 게 재미있을 텐데 긴장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발표에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싱겁게 두 분 발표를 지지하면서 조금 뭐 보충이나 좀 한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양 이사장님이 처음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셨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잘못 쓰이고 있는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겁니다. 우리 남쪽 언론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참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남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참 서글픈 현실이죠. 남북 관계 진전에 한미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게요.
이제 그러면서도 오늘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을 보니까 반가운 면이 하나 있어요. 미국 쪽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는 거. 북한 비핵화라면은 북한만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없애는 건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과거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여러 번 강조됐듯이 북쪽에 대한 핵 위협,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이거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한미군에 의한 대북 핵 위협도 없어져야 북한이 핵무기 없앨 수 있고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남쪽 사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그런 말 한마디 제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평화학을 조금 공부해 왔는데요. 평화학에서 널리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제 소극적 평화는 그야말로 지금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적극적 평화는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갈등이나 분쟁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진양 개성공단 이사장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안보는 소극적 평화고 평화는 적극적 안보다. 제가 이 말 아주 귀하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전과 종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45년부터냐, 50년부터냐, 그건 뭐 진보 보수 간에 또 한국 전쟁 연구자들 간에 계속 뭐 논쟁의 대상입니다만은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흔히 말하는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1950년 시작됐어요. 71년이 되도록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정상이에요. 어떠한 전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71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있어요. 더 비정상적인 것은 53년 7월 그러니까 좀 쉰다는 뜻으로 휴전, 멈춘다는 뜻으로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로부터 68년이 되도록 이렇게 어정쩡한 휴전, 정전 상태를 끝내지 못하고 종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북쪽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 왔어요. 이것도 우리 사회의 커다란 오해 가운데 하나인데요. 북한이 원치 않아서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것처럼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전쟁 끝내자고 얘기했어요. 미국과 우리 남한이 당분간 정전협정, 휴전협정 고수해야 된다면서 미뤄온 거지요. 그 당분간이 수십 년이 된 거예요. 이러한 비정상을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참고로 우리 한국 전쟁의 큰 당사자가 4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남한, 미국 한편에 섰고 다른 편에 북한, 중국이 있어요. 이 4개 당사국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1979년에 수교했습니다. 적대 관계를 털어냈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쟁은 완전히 끝냈어요. 가장 크게 싸웠던 2개 나라가. 우리 남한과 중국 92년에 끝냈습니다. 92년에 한중 수교했잖아요. 우리 남과 북
뭐 공식적으로는 종전 안 했습니다만은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지금까지 5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종전했습니다. 북한과 미국만 남아 있는 거예요. 미국이 거부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 무렵에 우리 남쪽의 통일 방안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에 큰 오해 또는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를 가르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남쪽에서 통일 방안이 나온 거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닙니다. 1989년 군사정부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 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그냥 말 몇 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1989년 만들어지고 94년 그냥 말만 몇 개 조금 고쳐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그 1단계가 화해협력이고 2단계가 국가연합입니다.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하려면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북한을 어떻게 주적으로 삼아놓고 화해하고 협력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문장열 교수님 발표를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뭐 잘 아는 사입니다만은 군인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강조한 게 우리 평화학에서 가장 즐겨 쓰는 말,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고 했어요. 뭐 흔히 우리가 평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요한 갈튼 교수, 제 은사이기도 한데 제가 번역한 책 이름이기도 하고 제가 SNS에서 아이디로 쓰는 그러한 게 PBPM입니다. Peace by Peaceful Means. 평화는 목적으로서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으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그런데 이 말을 평화학이 아니라 군사학을 강의해 오신 문장열 교수님한테 들으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방비 군사력 얘기해 줬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김준영 좌장께서 그 다음에 조금 전 문장열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군사력 세계 6등 안팎이래요. 지구상에 약 200개 국가가 있으니까 톱 3% 안에 드는 겁니다. 국방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북한보다 수십 배 더 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대미 의존적이 돼야 되는가? 저희 작전 통제권, 작전 지휘권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요. 한미 동맹 얘기하셨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고 있어요.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단인데 이것이 마치 목적처럼 돼 있어가지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위상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종전선언도 하면 안 된다. 평화협정 맺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어도 좋고 한미동맹 강화해도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한미동맹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하면 안 되고 평화협정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될 수가 있고 한미동맹이 약화하거나 해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환 Earth Plus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원광대학교 인문 사회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보시면 풍모가 예술가나 연예인처럼 보이실 겁니다. 인문학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슈에 접근하고 있는 분이시라 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병환입니다. 옆에 계신 네 분 선생님은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세대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전공도 약간 다릅니다. 저는 학계에서는 이렇게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옆에 계시는 네 분은 뭐 정치, 외교, 국방 이런 게 전공이시죠. 제가 98학번인데요. 98학번이어서 그러니까 최초의 정권 교체 이후에 대학생이 됐었고 그 좋았던 10년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배낭여행도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해봤지만은 이렇게 금강산 여행의 혜택도 누렸던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음 세대의 관점에서 뭐 이런 얘기를 보태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20년 사이에 저도 이제 40이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20년 사이 한국은 저의 감각으로는 부지불식간 선진국 중에 하나의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경제력이나 뭐 국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K-팝 등등등 소프트 파워에서도 그런 반열에 올라섰고 그래서 외교나 이 국방이나 통일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이렇게 따라가기가 아닌 선도적인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어떤 힘도 생겼고 그런 주목도 받고 있는 나라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진양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이라고 하는 기구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안보실로 부를 텐데 선도적으로 이렇게 평화실로 이렇게 네이밍을 바꿔서 해보는 거는 매우 이렇게 바람직하고 참신한 시도겠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걸 정말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고 그 문장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화안보라는 개념도 저는 이렇게 매우 이렇게 신선하게 들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구현해가는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발표 들으면서 깊이 공감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두 분 발표에서도 그렇고 이재봉 교수님이나 김준영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한미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재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그 20세기에 가장 모범적인 동맹 중에 하나가 됐었던 거는 그 당시에 인류의 최대의 위협을 반공주의로 설정을 하고 그 과제를 잘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사후적인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제 설정이 옳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를 논외로 치고 그러면 현재 2021년이 된 현재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뭘까라고 되물어 봄직한 시기가 됐고 저는 그때는 더 이상 이념이나 사상이나 체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북한을 타겟팅으로 한 한미동맹이라는 것들의 유효성도 약해지는 거죠. 저는 그 현재 21세기 현재 가장 큰 인류의 과제는 기후위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대의 원래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건데 앞으로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보다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호환마마 할 때 마마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전염병과 기후위기와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명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거고 난민 역시 20세기에는 전쟁을 통한 난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뭐 기후 난민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실질적인 정책 과정을 잘 모르는 이 손진아 인문학자의 발생인지 모르겠지만 평택에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를 일종의 미래형 기후 부대를 실험해 보는 창조적인 뭐 이렇게 실험장이 되면 근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지속시킬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21세기의 동맹의 최고의 과제가 뭔지를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20세기에는 유엔에서 그 평화유지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평화유지군의 역할 역시도 분쟁이 나면 그 두 나라나 민족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 주는 역할이었죠. 근데 앞으로 유엔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역시도 그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넘어서는 어떤 형태의 그 지구적인 미래 군대라고 할까요? 이런 거의 어떤 모델 같은 것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볼 수 있다. 그 평택의 위치가 또 이렇게 한반도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냉전형 동맹의 구도를 깨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 국경을 넘어서는 이 동북아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뭐 이렇게 미중 사이에 남북 사이에 혹은 일본과 러시아까지 협력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미래형 군사 협력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국방대학원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던가 거기에 교수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역할에 저는 이렇게 점점 더 관심이 많은데 사실상 군대가 이 첨단 과학의 총알인 것 같아요.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봐도 이 혁신 산업의 원천 기술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가만히 보면은 군대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가 이 군사력이 집결된 곳이잖아요. 이건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마찬가지고 주한미군까지 있어 더더욱 그런데 이 집결된 군사력을 미래형 산업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도 앞으로는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밀리테크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 뭐죠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공유 오피스도 나오고 등등등 이게 많은데 그 미래 산업과 국방을 어떻게 결합시킬까인과도 앞으로의 어떤 그 외교 통일 안보 전략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많은 신선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11분 남았는데요. 혹시 두 분 발제자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기 전에 혹시 플로어나 질문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네, 빨리 끝나시길 원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두 분께 4분, 지금 우리 4분씩 정도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진영 박사님 먼저 해주십시오. 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없는 토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늘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 속에서 나왔던 문제 제기들보다도 우리 김준영 저장께서 이야기했던 국내적 국제적인 인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종전의 문제를 평화의 직접적인 실천, 평화의 구현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인식의 부재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인식의 부재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무슨 뜻이냐? 저는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 문제의식의 부재는 뭐냐? 문제의 본질이 뭔지, 상황 인식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 분석과 대책도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비핵화 프레임은 완벽히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왜곡된 안보 프레임은 완전히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4.27과 6.12, 9.19가 하나의 노딜이 되고 나서 그 1년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가 이 한반도가 아직도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습니까? 다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20세기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71년 전쟁 아직도 못 끝내고 있는 이 전쟁 상태가 이 모든 비정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들을 국민들이 가질 때, 그리고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민들 과연 누가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한반도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북핵. 아니다. 그 북핵이라는 것이 불거진 이유가 여전히 70년간의 미국과의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전쟁은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근본적으로. 이 인식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문제해법, 평화의 실천으로 나가는 가장 해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장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화안보, 세계 평화전략,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저는 안보와 평화를 다른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한 안보이기 때문에 평화 안에 안보가 있다고 봅니다. 평화를 지키고 구현하는 과정 전체로 보는 건데요. 제가 예전부터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보는 중요한 게 아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근본 중에 근본이다. 이것을 폄훼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근본은 안보이다. 근데 그 안보를 가짜 안보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가짜 안보, 진짜 안보 어떤 것이냐? 안보는 평화를 위한 안보인데 안보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깨는 안보가 있습니다. 저는 주적 이론을 그 핵심으로 봅니다. 너는 적이야, 적이야, 적이야라고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것. 저는 이것은 평화를 깨는 가짜 안보라고 봅니다. 진짜 상대방이 적이면 앞에서는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안보 전략입니다. 감추고 있어야 되죠. 365일 허구한 날 계속 너는 적이야, 적이야, 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단체제 유지 전략의 가짜 안보이죠. 이런 안보를 넘어서 진짜 안보, 평화를 구현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병환 교수님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단은 냉전 체제의 산물이었다.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단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냉전적 인식과 사고를 탈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과 사고는 냉전에 갇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보 전략을 실질적인 평화의 전략으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21세기의 시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변화를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을 때 정책 실패는 계속 노정된다고 봅니다. 기후변화부터 전 세계는 새로운 화두들이 여전히 하루가 다르게 이슈가 되는데 우리는 70년 전에 냉전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남북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동북의 문제를 냉전적 프레임에 갇혀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평화의 전략들을 군사적 평화뿐 아니라 포괄적인 평화의 담론들을 인간안보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담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조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분을 풀로 다 쓰셨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문장열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이재봉 교수님께서 여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서는 재미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은 전체 이 DMZ 포럼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다르다고도 생각하고 더 넓혀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잘 갈고 닦아가지고 더 정교하게 더 강력하게 일원화도 시키고 또 실천 방안도 찾아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좀 재미없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병환 선생님께서 아주 창의적인 말씀하셨는데요. 평택기지 정말 기가 막히죠.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평택기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그때 너무 많다고 펄펄 뛰었는데 그때 한 3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가는 돈이 10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잡아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됐는데요.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한미동맹이 좀 글로벌화하면서 기후대응군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으로 만들자 하는데 저는 이런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지만은. 그리고 군사 기술이야말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았을 때에 가장 첨단이었고 뭐 생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첨단을 거기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첨단을 활용하는 것도 군이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 군이나 국방도 이런 새로운 의미의 군산 복합, 더 넓히자면 군산학연 연구소까지 해서 그런 복합체를 말이 있고 지금 사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민간 쪽에서의 기술이 빠른 속도로 아주 활발하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에 지금은 중심이 많이 옮겨가 있는 상태지만은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그 새로운 개념들을 좀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자님께서 정말 굉장히 아픈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군사안보 개념 참 좋은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가령 적용성이라든지 현실성이 있느냐. 제가 평화안보 죄송합니다. 평화안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마치 뭐 식량안보, 뭐 에너지안보, 기후안보처럼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레퍼런트 포인트,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가 안보의 그야말로 다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그런 안보의 개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소위 지정학의 부활 그러면은 지정학의 저주를 받게 돼 있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지정학의 저주 참으로 참혹하죠. 그런 현실에서 과연 이거 얼마나 적실성 있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소위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 이 새로운 안보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건데 오히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이 부활됐기 때문에 더욱더 평화 안보가 필요하다. 더욱더 안보의 패러다임을 국가 안보, 전통적 안보에서 평화 안보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정학의 저주를 피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또 번영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벌써 이미 제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한미동맹을 어떻게 또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또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조정하고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또 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소위 미중 구도 전략 경쟁 구도로 인해서 지정학이 다시 돌아왔고 다시 살아났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북한과 같이 또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부정하거나 미국이나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가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하나의 외교의 블루오션으로 남아있죠. 우리가 주변 상황들을 잘 외교적으로 유도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함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평화 안보를 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가 죄송합니다만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어서 말씀드린 결국은 이상적이거나 명분이 옳아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절박한 이유에서는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말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의 목적은 복지고 외교의 목적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치라는 것은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치를 빼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인간은 동물이다가 되겠죠. 물론 가끔 동물보다 못합니다만은 동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자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정치가 들어가면 약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지평선이 생기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복지로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외교의 목적은 평화가 아니면 외교를 왜 합니까? 그냥 군사에 맡겨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의 역량은 평화에 맞춰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기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한 두 분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가분들께서 의견 나누어 주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어쩌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깊게 생각해야 할 그리고 논의되어야 할 도전 과제들 짚어주시는 의미 깊은 시간 만들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세 번째 평화운동 협력 세션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